만약 당신이 신이 되어 국가를 만드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원은 제로, 국토는 극단적으로 좁습니다. 주변은 핵을 보유한 적성 국가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 중입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이 모두 갖춰진 국가가 있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시작하자마자 멸망할 실패작으로 여기고 그 데이터를 버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이 멸망 확정의 조건을 모두 안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리드하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마치 시스템의 오류 같은 국가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군사 전문가들이 저들은 외계인이 아닐까라며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도 거대한 괴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해하고 가장 통쾌한 대역전극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을 모두 버리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경악한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강의 중 교수의 이 한마디에 400명의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자원은 제로, 영토는 좁고 인구도 감소 추세입니다. 게다가 핵보유국과 군사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반도국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 이후 불과 70여 년 만에 그 나라는 유럽의 강호들을 제치고 세계 4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지원 덕분 아닙니까? 라고 한 학생이 냉소적으로 묻자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단 한마디로 되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해내지 못했을까요? 잿더미에서 국민일 인당 소득이 수만 달러가 되기까지의 경이로운 초고속 성장, 모든 통계, 모든 이론이 그 나라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폭발하듯 묻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우연이라고 부를 작정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도착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포친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본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는 좁습니다. 석유는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군사 대국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나라는 살아남기조차 어렵고 숨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과서에는 완충 국가의 운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눌려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국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4위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자원은 제로인데 70여 년 만에 유럽의 경쟁국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 앤더슨입니다. 그날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400명이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 순간을 2025년 12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하버드 대학교 메인 캠퍼스에 있는 대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단식 좌석 400석이 거의 찼고 몇몇 학생은 뒤쪽 벽에 기대어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사회학과, 심지어 공학부 학생들까지 몰려든 것은 어떤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워링턴 교수가 특별 강의를 한다는 소식이 일주일 전부터 캠퍼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100명도 모이지 않을 선택 과목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교실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검은 화면만 띄워져 있었고 연단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물이 담긴 컵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 앉았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릴리, 왜 왔어? 이거 사회학 강의 아니야? 국제학 전공인 저에게는 필수도 아니고 학점에도 들어가지 않는 강의였지만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워링턴 교수는 하버드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30년 이상 국가발전 이론을 연구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특강을 연다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교실 문이 열리고 에드워드 워링턴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교수는 회색 재킷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교실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4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교수에게 쏠렸습니다. 교수는 연단 앞에 서서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며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짧은 침묵 후 대형 스크린에 하나의 지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도였습니다.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십시오. 포인터가 가리킨 곳은 작은 반도 국가였습니다. 주변에는 거대한 국가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 14억의 인구를 가진 핵 보유국입니다. 북쪽은 러시아,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북한, 역시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삼는 곳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교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중국의 약 95분의 1, 러시아의 170분의 1 수준입니다.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자원 현황표가 나타났습니다. 석유 매장량 제로, 천연가스 거의 제로, 주요 광물 수입에 의존.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나라는 생존 자체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은 없으며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나라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높은 국가라고 부릅니다. 교실이 더욱 고요해졌고 학생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두 가지 운명을 겪었습니다. 첫째, 강대국의 속국이 되거나 둘째,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거나.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고 400명 전원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라면 이 나라는 지금쯤 존재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혹은 존재하더라도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 이 나라는 끔찍한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국민들은 굶주림에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장군은 이 나라가 복구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며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커다란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파워 랭킹 2025 세계 국가 종합력 순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교수가 잠시 멈췄고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순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라고. 옆에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앞자리에 앉은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라고? 영국은? 프랑스는? 독일은?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5위 영국, 6위 대한민국. 아니, 여러분이 놀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몇몇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것이 정말입니까? 교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글로벌 파이어파워 등 모든 권위 있는 기관들이 압도적인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력, 첨단 기술력,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폭발적인 문화력을 종합한 국가 종합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다시 바꾸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전쟁 후 7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한국을 나타내는 선은 바닥에서 시작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1950년 잿더미가 된 폐허, 2025년 세계 톱클래스의 경제 및 첨단 기술 대국,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장수 국가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전쟁의 상흔에서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문화 초강 대국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만에 이 정도의 변화가 가능하다니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 발전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은 걸린다고 배웠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속도로 그것을 이뤄낸 것일까요? 교수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국가발전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개의 국가를 분석하고 무수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의 성장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 많은 인구,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나라는 그 모든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은 없습니다. 평야는 좁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극도로 높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교실이 다시 고요해졌고 40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인 채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모든 이론을 박살낸 국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낸 국가입니다. 타고난 치명적 약점들이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원동력이 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교수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6주간 서울과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했던 이론이 전부 틀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모두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고 단 한 사람도 딴청을 피우는 이가 없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더 시어리 브레이커 대한민국, 이론을 파괴한 국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가 말을 시작하자 교실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가 연단 앞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7월, 보스턴 공항에서 서울행 지강편에 올랐습니다. 비행시간은 13시간 정도 걸렸고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어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에 관한 논문 초안을 재검토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축적된 데이터와 이론이 빽빽하게 담긴 파일이었고 한국은 그중 하나의 사례 연구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통계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현장 방문은 그저 논문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한 절차 정도로 여겼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경이로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쾌적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활주로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통로는 먼지 하나 없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전혀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스마트 패스와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수십 대나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은 물 흐르듯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창구의 직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줄이 순식간에 줄어들어 금세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하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자료 수집차 방문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지문 등록을 포함해도 전체 과정이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내판은 다국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직관적이어서 길을 잃을 틈이 없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하자 이미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고 제 가방은 곧바로 나왔습니다. 보스턴에서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세관을 통과해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기본인데 말입니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학생들은 메모를 하거나 교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단 몇 초 만에 연결되었고 속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속도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공항 와이파이는 끊기기도 일쑤고 접속되어도 느린데 이곳은 제 집의 유선 인터넷보다 빨랐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니 쾌적한 개찰구가 보였습니다. 열차 시간표가 전광판에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고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렸습니다. 열차에 탑승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석은 청결했고 차내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화려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심까지는 금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하려 했지만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대교들, 끝없이 솟아오른 세련된 고층 빌딩군.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환승 안내를 따라 걷자 강남으로 향하는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지하철은 몇 분 강역으로 들어왔고 차량은 최고급이었습니다.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완벽하게 안전했고 내부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승객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읽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활기찼지만 결코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정비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은 보행자를 위해 완벽하게 멈춰 섰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시계를 보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서울 한복판의 호텔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남의 거대한 대로와 수많은 인파, 화려한 간판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한글 간판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세련된 미학과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인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단 한 번도 막히거나 헤매지 않았다. 모든 인프라가 초고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은 정확하고 예의 바르게 움직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치밀하게 설계되고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타이핑을 하면서 문득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과 명동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인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밝고 사람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이어폰을 꽂고 밤거리를 걷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는 노트북이나 고가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는데 점원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최신식 무인 결제 시스템도 곳곳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뒷골목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조차 밝고 깨끗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을 방문해 경제발전 관련 자료를 찾고 통계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경제성장률, 수출액, 1인당, 국내 총생산 모두 논문에 인용할 예정이었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를 직접 걸으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숫자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언가였습니다. 며칠 후 거리를 걷다가 한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한여름이라 날씨가 꽤 더웠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위에서 미세한 쿨링 포그가 분사되며 사람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니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가 보였고 스마트 전광판에는 버스의 도착 시간이 초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직장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이 버스 정류장은 여름에만 이렇게 시원한 건가요? 그 남성은 미소 지으며 겨울에는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온열 벤치로 바뀝니다. 바람막이 쉘터도 설치되고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조차 제대로 없는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스크린을 조작하자 버스 정류장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세련되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교실의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교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유학생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한 엘리트로 평소 토론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했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미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이나 초기 기술 중 일부는 과거 서양이나 다른 선발 국가들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쟁 후 복구 시기, 그들은 선진국의 제품을 뜯어보며 배웠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와 스미스 사이를 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가 덧붙였습니다. 즉, 그들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발명에 무임승차한 결과가 아닙니까?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스미스 군, 실제로 한국이 전쟁 직후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기술을 도입하려 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토록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오리지널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을까요? 스미스가 다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교수가 손을 들어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역사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950년 참혹했던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 남은 것은 완벽한 폐허였습니다. 국토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고 산업 기반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출발이었습니다. 교실이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당장 먹을 식량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경이로운 복구를 이뤄냈고 1970년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2000년대 이후로는 스마트폰, 반도체,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팝, K-드라마, 웹툰 등 압도적인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미스 군, 자네의 지적은 일부 맞지만 핵심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코 단순히 베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라는 무서운 속도전의 유전자와 끝장을 보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입한 기술을 밤낮 없이 연구하고 혁신하여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진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불굴의 개척 정신입니다. 수많은 외침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은 저력, 내 조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처절한 절박함,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진짜 동력입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교실의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으며 몇몇은 쉴 새 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그가 느낀 경외심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과거 고가도로와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곳을 부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완벽하게 복원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숲 사이로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위로 백로와 청둥오리가 우아하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천만 인구의 메가시티 중심부에 이런 생태계가 숨쉬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찰스강이 떠올랐습니다. 찰스강도 훌륭하지만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허물고 자연을 도심의 품으로 되돌려 놓은 서울의 과감한 결단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오직 경제적 효율성만 따졌다면 그 자리에 더 큰 도로를 뚫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국민의 삶의 질을 선택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만 벌고 기술만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천을 따라 걷다 보니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연인들이 미소 지으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발전이 오롯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세밀하게 설계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교수가 바로 청계천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맑은 물살과 생기 넘치는 도심의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룩한 뒤 이제는 그들이 가진 압도적인 인프라 기술력을 활용해 도시의 환경과 미래까지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후 한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허가를 받고 방문한 그곳의 내부는 수술실보다 더 무균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안내를 맡은 수석 엔지니어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전기차의 심장이 되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다고 말입니다. 나노 단위의 극한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 현미경으로도 다 보기 힘든 초미세의 세계. 그는 말했습니다. 경쟁국들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우리를 쫓아오려 해도 이 수율과 혁신 속도는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라고. 그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21세기는 데이터와 칩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교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최신형 자동차, 클라우드 서버의 핵심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껍데기를 조립하는 나라는 많지만 전 세계 IT 산업의 진정한 심장과 두뇌를 쥐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슬라이드가 전환되며 거대한 선박과 첨단 무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은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최첨단 친환경 선박과 초대형 에코 선박의 압도적 다수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K방산, 국방기술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계가 두려워할 수준의 군사 기술력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특별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기 극복의 DNA와 연대의식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전환되며 한국의 현대사 연표와 몇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경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전역을 휩쓴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 국가는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폭동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집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아기의 돌반지, 결혼 예물, 금괴를 들고 나와 자발적으로 나라의 빚을 갚으라며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또한 최악의 해양 기름 유출, 사고태안 앞바다가 났을 때 무려 120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로 몰려가 엎드려서 직접 돌에 묻은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약탈이 일어나는 여느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서로의 밥을 챙겨주고 밤을 새워 이웃을 돕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맹목적일 정도의 이타심과 당열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수의 목소리에 짙은 감동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강철처럼 뭉치는 민족입니다. 타인을 향한 끈끈한 정과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연대의식. 이것이 경제지표나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든 진짜 힘입니다. 교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교수를 응시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교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8월 말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통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진실은 활자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신적 격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를 뒤엎고 논문의 첫 문장을 새로 써야 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이론, 넓은 영토가 필수라는 지리적 결정론은 전부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결핍을 세계 사위를 넘어 세계의 정점을 향해 가는 압도적 에너지로 치환했습니다. 지하 자원이 없는 대신 그들의 두뇌와 열정이 자원이 되었고 좁은 국토 대신 전 세계를 향해 문화를 수출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만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소프트파워로 전 세계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문화 초강대국입니다. 한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 유럽, 남미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 K-드라마를 보고 K-팝 가수의 춤을 따라 추며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콘텐츠에 담긴 섬세한 감정선, 부조리에 맞서는 저항 정신, 그리고 따뜻한 인간에 열광합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방탄소년단, 이는 단순히 대중문화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계의 문화 중심축이 서양에서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교실 곳곳에서 열렬히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가 브랜드 자체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전 세계인이 가장 동경하고 방문하고 싶고 사랑하는 나라로 말입니다. 슬라이드가 전환되며 뉴욕 맨해튼의 중심가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고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환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미식의 중심지 뉴욕과 파리에서 한국 음식은 이제 가장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한식의 매력은 서양의 유명 셰프들마저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더 이상 서양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창조해내는 모든 것이 곧 글로벌 스탠다드, 즉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전환되며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주요 대학과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분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래프가 띄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막 없이 K-드라마의 감동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 K-팝 가수의 가사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강렬한 에너지가 실렸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어는 권력을 줬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적인 매력 때문에 한국어를 배웁니다. 무력이 아니라 문화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실의 학생 한 명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수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매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문화는 사랑과 동경을 낳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문화가 막강해지면 경제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K-팝이 좋아서 한국의 화장품을 바르고 K-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의 가전제품을 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스마트폰을 씁니다. 소프트 파워와 최첨단 하드 파워가 결합하여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시너지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대한민국의 짙은 남색 여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여권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여권입니다. 이 수첩 하나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여권 파워 인덱스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비자 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가장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절대 반지와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이 온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쌍수를 들고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너가 좋고 법을 준수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땀 흘려 쌓아 올린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국가적 신용 등급의 결정체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들의 품격을 보여주는 외교적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름도 모르던 극동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준 유엔 참전국들을 한국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마스크를 보내고 구호물자를 보냅니다.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망설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해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여서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고결하고 의리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가 가진 진정한 도덕적 권위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자리에 학생이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고 앞자리에 앉은 학생은 깊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능력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진짜 초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지독한 가난을 겪었기에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원도 영토의 크기도 그 어떤 조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위대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세운 아버지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금반지를 내놓은 어머니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금의 청년들까지, 이 꺾이지 않는 국민의 의지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최강의 무기이자 무한한 자원입니다. 강의실이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감동의 찻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50년 세상은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굴의 투지, 연대의식, 압도적인 근면함과 번뜩이는 지성, 이 DNA가 오늘의 찬란한 대한민국을 창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이론을 파괴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문명의 완벽한 모델을 제시한 나라입니다. 눈부신 물질적 풍요와 숭고한 정신적 고결함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연단을 내려와 교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하버드 교실에서 수많은 엘리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오히려 제가 대한민국의 길거리에서 그들의 치열한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땅의 넓이가 아닙니다. 땅속에 묻힌 석유의 양도 아닙니다. 바로 그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타는 심장과 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폐허에서 세계 최정상으로의 도약,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굽히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필연입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로, 가슴을 울리는 문화로,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정성으로 인류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진정한 승리입니다.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교실 전체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400명의 하버드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거대한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수많은 학생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수갈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쳤고 곳곳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스미스조차 누구보다 꼿꼿이 서서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짙은 경외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용암 같은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며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 역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 밖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문을 열고 경이로운 시선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교수에게 달려가 악수를 청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늘 보던 교실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세상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상기된 얼굴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온통 한국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고 몇몇은 벌써 스마트폰으로 서울행 항공편과 여행 정보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릴리, 믿어줘. 대한민국이 진짜 저렇게 미치도록 대단하고 완벽한 나라였다니. 저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버드의 고풍스러운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고 뛰어다니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가을의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열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장 가보고 싶다. 교수가 걸었던 그 역동적인 거리를 내 두 발로 직접 걷고 싶다. 교수가 경악했던 그 위대한 성취의 현장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권을 찾았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겨울방학에 갈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려다 아주 잠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가는 건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조건 가야 해. 인류 최고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야 해. 복도 저편에서 교수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학생 몇 명과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기다렸습니다. 교수가 학생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깊은 감동을 느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직접 가보세요. 그곳의 흙을 밟고 공기를 마시는 순간이 진짜 배움의 시작일 겁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겨울방학에 바로 갈 계획입니다.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서 당신의 모든 감각으로 직접 경험하고 오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눈부시게 위대한 국가인지를 말입니다. 교수가 다시 복도를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든든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인류의 낡은 이론을 철저히 박살낸 국가, 세상을 이끌어갈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창조자, 그 위대한 땅에 반드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교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내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졌고 국가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경이로운 국가에 대한 압도적인 동경이 제 영혼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올리고 힘차게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화면이 나타났고 확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티켓이 완벽하게 예약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3개월 후면 저는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땅을 직접 밟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가 걸었던 그 첨단의 거리를 걷고 교수가 전율했던 그 위대한 정신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고 하버드의 학생들은 변함없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알기 전에 좁았던 세계와 그 위대함을 깨닫고 난 후의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이론을 파괴한 이단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따라야 할 새로운 정답 그 자체였습니다. 교수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국민의 결속력과 지성이 국가의 운명을 기적처럼 뒤바꿔 놓는다는 것. 대한민국이 그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것을 세계 최초로 완벽하게 증명해냈다는 것.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활자로 새겨졌습니다. 기숙사를 향해 걸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에서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첨단의 기술과 깊은 전기 공존하는 그곳에서 나는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될까? 워링턴 교수님처럼 나 역시 경외감에 휩싸이게 될까? 너무나도 기대되고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세계를 뒤흔들고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미치도록 궁금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모든 위대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겠노라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특별하고 위대한 국가인지, 어째서 전 세계가 질투 섞인 부러움으로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는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왜 그 작은 반도 국가의 손끝에 달려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 벅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한 국가의 성공 신화처럼 들렸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도 위대하고 숭고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고 수많은 외침과 시련을 겪은 조그만 나라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피눈물 나는 노력과 끈기로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 정말 가슴 웅장해지고 눈물이 날 만큼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세대를 넘어 굳건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의지,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은 끈끈한 정과 연대의식이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워링턴 교수가 던진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해내지 못했을까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든 개인이든 외부의 조건이나 핑계보다는 스스로의 저력을 믿는 흔들림 없는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치열한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저 위대한 정신은 모든 인류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가장 완벽한 해답일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쟁취해낸 대한민국,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묵직한 용기와 자긍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위대한 국가를 더 크고 자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가능성 자체였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대한민국의 전설, 아마 그 눈부신 해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손에 의해 계속해서 쓰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슴을 뜨겁게 적신 여러분만의 생각과 소감을 아래 댓글란에 자랑스럽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벅차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널리 공유하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국가의 국민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초만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훌륭한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터질 듯한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해드린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처럼 위대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